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경기 중등물리 합격수기 1차 관련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의견 나누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초수가 아니긴 한데 4학년 때 학교에 다니면서 먼저 시험을 한번 치르긴 했으나 제대로 공부하고 치르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제대로 다시 준비해서 1년 올인해서 그렇게 두 번째 시험에서 붙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점수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특이하게 붙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차 컷이 69점이었죠. 그런데 제가 1차에서 전공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어서 86점으로 컷 플러스 17의 점수를 받아서 붙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2차를 준비하는 데 앞서서 갑자기 1차 끝나고 몸이 좀 으슬으슬 춥고 하더니 코로나에 걸려서 2주 동안 알아눕고,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독감이 걸리고 이러면서 2차 준비를 거의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차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행히 이제 전공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점수만 봐도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합격 수기들을 다른 분들 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어요. 이게 결국에 우리도 이제 교육학에서 배워서 알듯이 사람들이 다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는 게 결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왜 제 학습법이 저한테 맞았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성향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직이수, 그러니까 사범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학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부족했고 시험 정보도 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대신에 이제 물리학과 학부를 졸업해서 전공에는 조금 자신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뭐 나머지는 여기 있는 약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흔한 걸 수도 있는데, 암기에 취약해서 교육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많이 느꼈고요. 외로움도 많이 타고 주변 영향도 많이 받아서 노량진에서 자취하면서 굉장히 중간에 우울해하기도 하고,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히 시험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주변에 이제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시험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넣은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만약에 이 수기를 보시는 분들께서 나랑 좀 성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하면은 제 수기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친구는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맞는 학습법을 이런 식으로 고민해서 자신의 학습법을 만들어냈구나, 이 과정을 좀 참고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학습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참고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점수에서 보여드렸듯이 교육학은 자랑할 점수는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준비했고요. 이 전공 같은 경우도 저희가 80점 중에서 56점이 물리가 나오고 24점이 물리교육론이 나오는데요. 제가 물론 시험지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정승현 선생님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답안을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그거 기준으로 채점했을 때 제가 물리를 56점 만점에 54점을 맞아서, 과교론도 사실 그렇게 보면은 과교론을 꽤 많이 틀린 상황이어서 과교론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제가 뭔가 떳떳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할 처지가 아니라서, 주로 제가 어떻게 물리에서 이렇게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 내용 위주로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작년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11월까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풀커리로 듣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제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정말로 안 맞았던 걸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1, 2월에 개념 강의 권지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아무래도 저는 교육학이 많이 부족했다 보니까 현강을 나가가지고 들어야겠다 하고 현강에서 인출 스터디도 이렇게 짜주셔서 같이 인출도 하고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1, 2월 내용의 심화 반복일 거다. 3, 4월을 들어도. 그래서 1월이랑 3, 4월 중에서 둘 중 하나만 들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1, 2월 개념 강의를 들은 다음에 아, 혼자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스터디는 꾸준히 하면서 이제 초반 3, 4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 6, 7월에 강의를 아예 안 들은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듣다가 제가 아까도 잠깐 제 성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암기를 분명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너무 막 다 까먹은 것 같고 당장 내가 적용할 단계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멈추고 아, 내가 일단 암기를 좀 더 꼼꼼하게 해야겠다. 빠진 게 뭔지 좀 확실하게 해야겠다 해서 제 스스로 단거나 노트를 작성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학을 이 10월 11일에 개념 최종 암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방법을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쫄렸습니다. 제 처음 전략은 이때 노트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해놓고 이때 완벽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내가 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파악을 많이 해놓고 그리고 익숙한 상태까지만 만들어 놓자. 그 판단을 했던 이유는 제가 이때 외워봤자 결국 이때 까먹으면은 시험 때 인출이 안 되면 도루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최종 암기를 미루다가 네, 좀 늦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진짜 잠도 많이 줄이고 되게 빡세게 외웠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효율 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암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머릿속에 넣어 놓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넣고 그리고 시험 보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였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물리는 뭐 제가 이게 단을 나눈 게 왼쪽은 강의고 오른쪽은 제가 한 걸 이렇게 적으려고 했는데요. 왼쪽은 그래서 이 정승현 선생님 컬이 그대로 쭉 들었고 전부 현강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사례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 한 번만 더 보자면 네, 저는 암기할 때 암기하는 건 뭐 워낙 저보다 좋은 방법 가지신 분도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암기 카드를 만들어서 이게 A4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로 두껍게 나오는 종이를 쿠팡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리로 찝어서 앞면에 그 어떤 개념의 키워드만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제 뒷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될 것들을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디 뭐 지하철 탈 때라던가 돌아다니거나 밥 먹을 때 앞면 보고 내가 인출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인출을 해보고 뒷면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거는 빼먹었네, 이거는 뭐 잘 기억했네 하면서 점점 대답할 수 있는 가지수를 늘려가는 식으로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만들다 보면 또 집착하게 되고 해서 이게 한 3달 정도 걸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써서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블릿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타자 치실 수 있다 하면은 그냥 타자 쳐서 하시는 것도 좋고 그냥 강사님 교재로 나오는 핵심 그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드는 것도 물론 만들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되기는 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뭐 외우는 방법은 저는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교육학은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물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색깔 넣은 게 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네, 일단 이건 정승현 선생님 컬이 그대로 전부 현강 들었는데 제가 그 단계에서 한 것들입니다. 네. 개념 단권화 노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은 또 다르게 물리에 맞게 제가 어떻게 노트를 구성해야 될까를 고민했던 흔적들을 말씀드릴 거고, 여기 있는 것들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수를 다듬고 풀이를 정돈하는가, 실전 문제 풀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권화 노트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지만 물리 개념을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물리 파트를 보면 개념은 간단한데 그 개념을 꼬고 좀 복잡한 문제 상황을 만들어내서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편이죠. 그런 일반 물리 같은 단원이 있다면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임용 수준에서 계산이 복잡하고 깊이가 엄청 깊은 그런 내용들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올해 기출을 보면은 개념 위주로 간단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에 따라서 그럼 출제 경향이 다르다면 내가 더 강조점을 주는 것도 달라야겠죠. 그래서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외워야 될 것들, 경로식, 뭐 델타 t, 델타 x 이런 값들은 당연히 외우는데, 이게 좀 중요한데 풀이 팁 해가지고 이 문제 유형에서 이제 뭘 먼저 푼다, 아니면 뭐 어떻게 식을 정리한다, 그런 정말 실전적인 계산 기술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적어두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 정승현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복습하지 않으면 까먹으니까 풀이팁, 핵심 풀이팁을 그 단권화 노트에 정리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일반 물리 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문제를 오랜만에 다시 풀더라도 제가 옛날에 제가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때 또는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좋은 풀이가 있겠죠. 근데 그걸 나중에 다시 풀었을 때 그렇게 못 풀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옛날에 더 멋있게 쉽게 풀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하고 이제 노트 펼쳐보고 맞아,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풀이 팁을 정리했고요. 일반 물리는 뭐 이런 게 중요하다면 열기관인데요. 여기는 이제 열통계라던가 그 풀이를 좀 통째로 암기하는 게 중요한 단원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열기관 단원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기본 열기관들이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식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버벅일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단원에서는 여기에다가 단권화 노트에다가 풀이를 다 적으면은 또 이제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습을 할 때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풀이를 최소화해서 적되 최소한의 단서를 남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TV 감마 마이너스 1 일정한 거 이용해서 쫙 정리해 나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단서를 남겨서 다음에 볼 때 편하게 풀 수 있도록 뭐 그 정도로 작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는 답을 외우는 게 되게 효과적인 단원도 있어요. 대체로 이제 어떤 문제 유형 자체가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인데 그 유형의
계산 과정이 엄청나게 더럽다던가 이럴 때는 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예 통째로 외워버렸을 때 생기는 이제 유리함들이 있거든요. 뭐 양자라던가 이 거시적 열통계 이쪽 파트에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네모친 것들이 제가 외워야지 했던 것들이에요. 어떤 계산 결과로 나온 거기도 하고 뭐 공식이기도 한데, 여긴 전자기가 그 앙페르 법칙이랑 해가지고 자기장 있는 것들이랑, 그리고 전기장, 어떤 전하 분포에 대한 전기장, 그리고 전류 분포에 대한 자기장, 이거를 나올 수 있는 대칭성 있는 모든 모양을 다 외웠어요. 이걸 외웠을 때의 장점은, 답을 암기하는 과정에서 수식의 형태에 대한 직관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형 전하 분포가 있다 했을 때, 전기장이 그러니까 전기장이 이제 내부에서 여기가 R 차원이 되는데, 외부에서는 R 제곱분의 라지 R 세제곱 차원이 된다. 이거를 외우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외워야 되는지. 이게 둘 다 전기장이니까 이 앞에 상수 빼면은 여기가 이제 1차원이어야 되고 여기가 1차원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하면서 내 스스로 차원 분석이 엄청나게 빨라져요. 차원 분석을 왜 해야 되냐면은 검토를 할 때 이걸로 진짜 고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 같은 경우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답을 냈는데 속도를 구하시오 했는데, 내가 구한 게 시간 제곱분의 위치의 어떤 그런 단위가 나왔어요.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의 단위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나왔다면 제가 그걸 눈치챌 수 있다면 검토를 통해서 그걸 고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답을 외우다 보면은 엄청나게 빨라져요. 왜냐하면 답을 외우려면 차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검토에 대한 어떤 직관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답을 알고 문제를 풀면 답에 대해 확신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것도 정세훈 선생님이 진짜 많이 말씀하셨던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답을 알고 있으면 내가 풀었는데 너무 이게 난생 처음 보는 모양이다 하면은 나 좀 어디서 잘못했나 하고 한 번 더 보면서 실수를 없앨 수 있겠죠. 그리고 알고 보는 거니까 자신감을 기반으로 훨씬 더 긴장 안 하고 시험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도가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우리가 답을 다 외웠다고 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정말 최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풀이 적어 보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 풀이 적으라고 하긴 하니까 어쨌든 풀이를 안 쓸 수는 없고, 근데 만약에 실전에서 그렇게 하다가 평소보다 조금 시간이 말려서 엄청 부족한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이것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했는데 내가 이거 답은 외우고 있어서 알아. 그러면은 이거 풀이 과정까지 쓰는데 예를 들어 한 6분 걸릴 것 같다 하면은 30초 만에 그냥 답만 쓰고 1점이라도 따가는 거죠. 그래서 정수선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암기에 장사 없다. 암기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이 답을 암기한다는 게 정말 귀찮고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임용 물리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꼭 추천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단권화를 할 때 단원에 따라서 강조점을 달리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단순한 개념에서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반 물리 같은 단어는 풀이 팁들을 꼭 정리하시고, 그리고 풀이를 통째로 외워야 되는 단원들, 이런 거 이제 풀이 다 적어보는 거는 따로 A4 용지 하시고, 이 단권화 할 때는 최대한 단서 위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보면서 또 인출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답 암기해라. 복잡한 답들도 암기하면 정말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늘 강조하셨었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단권화 노트에 대한 저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은 실수 다듬기인데, 실수가 참
억울하죠. 아무래도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근데 저는 늘 그걸 했어요. 모의고사 오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모의고사에서 내가 12점을 까였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8점은 내가 실력 부족이고 4점은 실수로 진짜 단순한 실수다.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했어요, 매번. 근데 이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기학에서 전기장을 계산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이너스 부호 하나 차이로 틀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정말 단순하게 내가 잘못 봐가지고 잘못 적어서 뭐 그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물리적 상황에서 얘가 무조건 오른쪽 방향일 수밖에 없는데, 얘가 무조건 나가는 방향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마이너스를 써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썼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 부족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물리적 상황에 대해서 직관이 충분할 만큼 이 기출들이랑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봤다면 이 답을 보고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걷어내다 보면은 진짜 실수로 틀렸다라는 문제들은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2분의 1을 안 했다, 아니면 뭐 단위를 잘못 썼다던가, 이런 것들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실수 같아도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잘했으면 이 실수를 안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건 실력인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가 있겠죠. 막 더하기 빼기를 잘못했다던가, 더해야 되는데 곱했다던가. 더해야 되는데 곱하는 경우는 의외로 뭐 통계 같은 데에서 경우의 수 셀 때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볼 때, 다행히 실전은 아니었지만 모의고사 볼 때 이제 익스포넨셜 x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해서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걸 코사인이라고 적어서 틀린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건 진짜 단순 실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 진짜 다시는 안 틀리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 적어두세요. 나는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코사인으로 적어서 틀렸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걸 모으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지만 그걸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번씩만 읽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똑같은 실수는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새로운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실수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고요. 이건 뭐 단순 계산 실수일지라도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를 고민해보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답을 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숫자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실수 중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파장을 계산하는 경우였는데, 이게 가시광선 레벨에서 우리가 어쨌든 실험을 해야지 관측이 쉽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회절 같은 거 볼 때 우리가 격자 무늬를 관찰해서 실험을 하니까 당연히 가시광선 레벨이 람다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시광선 레벨이 뭐 몇백 나노미터 요 정도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의 n승 그거를 좀 잘못해서 뭐 1나노 단위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한번 틀린 적이 있었는데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거는 그냥 생각해봐도 가시광선일 텐데 당연히 몇백 나노미터 아니냐. 근데 그 말을 듣고 약간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거는 진짜 너무 억울한 단순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다 본 다음에 이거 좀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파장이 나왔나? 하고 한 번만 살펴봤어도 저도 수정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전장치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실수 다듬기라는 게 역설적으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단순한 실수도 있겠지만 결국 실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걸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다 보면은 점점 실수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보시면서.
그리고 다음은 이제 풀이 정돈인데, 이건 뭐 정승현 선생님이 수업 때 워낙 강조를 잘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임용 물리 같은 경우는 2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기출은 아니고 정승현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출제하셨던 문제인데, 자,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4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문제 볼 거 없이 뭘 구하라고 했는지만 볼게요. 개 라그랑지안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그리고 오메가1과 오메가2를 구하시오. 구하라는 게 이게 다예요. 그러면 개 라그랑지안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을 답을 내는 거, 그게 1점인 거고요. 그 답을 내는 풀이 과정이 1점인 거예요. 그렇게 2점 나왔죠? 2점 남았죠? 오메가1과 오메가2를 구하라고 했죠. 구하라는 게 두 개네요. 1점 1점. 그렇게 4점인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이해하고 가자라고 하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에 대한 제가 시험지에다가 쓴 풀이에요. 근데 절대로 이거를 답안지에다가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건 우리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시키는 것만 적어도 4점이 나온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제가 적을 건 이거밖에 없어요. 1번 라그랑지안. 라그랑지안 이제 t-v니까 t 적고 v 적고, 이거면 풀이 과정 끝이에요. 그거 더 적을 것도 없겠죠. 그리고 라그랑지안 쓰고, 그렇게 2점 나왔고, 오메가1은 뭐, 오메가2는 뭐, 이거면 돼요. 이걸 다 옮겨 적는 건 완전 바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거 실제로 모의고사 때 썼던 풀이고 맞았던 풀이인데, 라그랑지안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했으니까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2점. 구하시오 여기 있네요. 구하시오 2점. 그리고 이걸 뭐 여기서 풀었겠죠? 풀어서 오메가1, 오메가2가 나왔겠죠? 오메가1 1점, 오메가2 2점. 그렇게 해서 4점인 거예요. 네, 이거를 장황하게 쓰는 거를 저도 처음에 막 혼이 좀 났었는데, 늘 수업 들으면 강조해 주셔요. 쓰라는 것만 쓰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강의 들으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지만, 저도 한번 꼭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승현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건데, 제 나름대로 제 방식으로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풀이 전략 수립, 문제지에 휘둘리지 않는 확고한 전략 세우기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정승환 선생님이 모의고사 퀄리티가 좋은 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문제 푸는 상황, 실제 기출이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 푸는 퀄리티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연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모의고사를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이 나 자신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10회가 넘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는 거죠. 뭐 한 번은 과교론을 먼저 풀고 물리를 풀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물리를 풀고 과교론을 풀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해보면서 어떤 게 내가 심리적으로 말리나 안 말리나 이런 것들을 다 계획적으로 모의고사 전에 정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리는 마음이 급해지면 실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교로는 마음이 급하든 안 급하든 내가 모르면은 못 쓰는 거고, 알면 어떻게든 쓴단 말이에요. 실수로 틀리지는 않죠, 물교로는. 네,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리를 다 풀고 그 20분을 과교론을 위해서 남기자, 이게 이제 기본이었지만, 물리를 다 풀다가 조금 시간이 더 걸려서 과교론을 위해서 10분, 15분이 남더라도 괜찮다, 이게 제 최종 전략이었거든요. 어떻게든 나는 아드레날린에 나와서 과교론을 풀 거다. 그래도 물리 끝까지 다 풀자. 이게
모르겠어요. 정수현 선생님께서는 되게 위험한 전략이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렇게 모의고사를 쳐봤거든요. 그리고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험을 해보고 저에게 최적화된 실전 전략을 수립하는 어떤 기회인 거예요. 모의고사가 사실 우리가 물교론에서 배우죠. 변인 통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 번의 실험을 하면서 순서를 변인으로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시간을 변인으로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오프닝이 바로 안 되는 문제는 언제 최대 몇 분까지 붙잡을 것인가, 딱 보고 풀이가 안 떠오르는 문제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거를 몇 분까지 붙잡을 것인가, 5분 1분 만에 풀이 안 떠올리면 넘어가 보자 이렇게 해본 적도 있었고, 그래도 한 5분 붙잡자 이렇게 해본 적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보이면 넘어가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안 보이면 넘어가고 다른 거 풀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실험해서 저는 이제 시험지에 휘둘리지 않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상태로 위풍당당하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순서 같은 경우도 정승환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은 몇 가지 이거는 무조건 나중에 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2차원 충돌이라던가 정형화가 되지 않는 패턴의 문제들은 보통 그냥 나중에 풀어라, 말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평가원에서 일부러 1번, 2번에다가 갑자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를 넣어서 여기서 이제 멘탈을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그냥 풀던 사람은 여기에 이제 놀아날 수 있지만, 내가 전략이 있고, 이런 문제는 좀 나중에 푸는 게 나아, 이거 말릴 수도 있어, 이걸 아는 사람은 문제지에 휘둘리지 않는 확고한 전략으로 이제 시험에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신 있는 상태로 시험을 봤고, 그래서 전공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은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고 소개를 드렸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저거 좀 해볼 만할 텐데, 어떤 분들에게는 저건 나는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사람마다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 자체도 좋지만 제가 어떤 이유로 이런 저 나름의 전략을 세워 나갔는지, 이 과정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수립하셔서 효율적이고 좋은 수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감사합니다.